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4,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서정석 팀장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서정석 팀장입니다. 2023년 4,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 4분기 가계신용 편제 결과는 잔액과 증감액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4, 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768조 3천억 원, 판매신용이 118조 1천억 원입니다. 4,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말 대비 8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기타 대출이 감소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판매신용도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입니다. 참고로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18조 8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으로는 2022년과 2003년을 제외하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구성 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현황에 대해 전분기 말 대비 증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은 4, 4분기 중 6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5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와 예금은행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분기 말 대비 8조 7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연간 기준 가계대출은 18조 4천억 원 증가했으며 가계대출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4, 4분기 중 가계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이 11조 4천억 원 늘어난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이 5조 8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등은 1조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의 감소폭은 소폭 줄어들며 가계대출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은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로 6분기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기타 대출에 해당하는 비주택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2조 6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전분기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된 것은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가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기타 금융중개사로 분류되는 자산유동화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가 이렇게 조절되며 전분기에 비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여신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할부 금융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 4분기 가계신용의 특징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4, 4분기에는 신용대출,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분기 중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가 전분기보다 줄고 예금은행 일반 개별 주담대 증가폭도 축소됨에 따라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4분기 잠정 통계 수치는 기타 금융기관의 기초자료 보완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분기 중 가계신용은 기존 14조 3천억 원 증가해서 17조 원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유시스 남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정책금융 영향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갈아타기 이런 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건데 이거의 영향과 그리고 가계신용하고 가계대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오늘 또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그 회의를 진행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이런 현황 점검회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책금융 영향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갈아타기 이건 4사분기에는 아직 반영이 된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아마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텐데 간단히 그냥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 같은 경우는 1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대안 용도가 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특례 보금 자료에 비해서는 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이 내용은 가계부채 현황 점검의 회의 결과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정 기자님 뒤에. 예, 매경닷컴 전종훈 기자인데요. 가계신용 보면 이게 지금 사상 최고죠. 잔액이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22년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을 빼면 그 증가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건지 아니면 수요 자체가 둔화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제 증가폭으로 봤을 때 연간 증가폭이 지금 가계 대출을 기준입니다. 2022년 감소를 제외하고선 저희가 통계 작성을 한 그 시기를 2003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그런 증가폭입니다. 실제로 그 전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2010년, 2019년 중에 연평균 82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2020, 22년 기간 중에는 89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지금 증가폭이고요. 그리고 이 증가 부분을 지금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건 이제 분기하고 연간을 이제 섞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낮은 증가폭은 주택 거래량 자체가 연으로 봤을 때 22년보다는 주택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저는 주택 거래량이 그렇게 그 이전 시기하고 봤을 때 크지는 않았다. 그런 영향이 이제 주택 시장에 그런 거래 물량의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즉 주택 시장에 그런 개선은 됐지만 이전 22년 이전의 계열을 봤을 때는 주택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게 활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지금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분기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이 아니라. 이제 분기로 보면 23년 4사분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즉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을 했고, 또 일반 은행들의 개별 주담대에서 뭐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만기 50년 상품 등에 대한 그런 그 거래 부분 제한 조치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분명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가 이제 4사분기 이런 그 증가세가 둔화된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 예, 오 기자님. 네, 중앙일보 요정인데요. 그 판매 신용에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4분기에 확대됐는데 이건 뭐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원개월 자료이다 보니까 계절적 요인 등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임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 기자입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나 공급 조절이라든지 개별 주담대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2분기 때 증가액이라 비교하면은 그 한 2조 원, 3분기보다 4분기 2조 원 줄었다고 하더라도 15조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정책 모기지의 공급 조절이 이 증감액에 어느 정도 영향이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출에서 여기서는 지금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지금 판매 신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타 대출 보면 그 신용 대출들이라든지 실제로 그 소비를 위해서 받는 그런 신용 부분은 뭐 증감이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서 지금 기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증가 규모가 금융기관 전체로 봤을 때 17조 3조 원에서 15조 2천억 원으로 지금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15조 2천억 원은 어디서 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좀 나눠서 보면 15조 2천억 원의 증가를 봤을 때 정책 모기지는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걸 좀 더 그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2조 7천억 원 지금 증가했습니다. 근데 2023년 이 중에서 지금 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개별 주담, 일반 은행의 개별 주담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집단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또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정책 모기지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그 정책 모기지, 지금 보금자리론 사업은 이제 그 감소했다는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12조 7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이제 예금은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또 한 2개월, 3개월 이내로 양도를 합니다. 이제 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를 하면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MBS를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MBS 발행을 한 게 저희는 그래서 예금 은행에서는 빠지고, 이쪽 밑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타금융 중개사 이쪽 그 MBS를 관리하는
이쪽 SPC에 이제 저희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금융 중개사를 보시면은 3, 4분기에 7.1조에서 1.1조로 지금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증권사 신용공백 부분들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지금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감소한 영향이 지금 여기에 이제 숫자로 반영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2조 7천억 증가했고, 근데 이 중에 예금은행이 앞에서 설명드린 예금은행 주택금융사로 양도한 부분이 4, 4분기 중에 정책 모기지 규모가 한 3조 8천억 원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시급한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16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3, 4분기 중에는 19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9조 1천억에서 16조 5천억 원 줄었다.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정부의 그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영향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2조 7천억 원에서는 앞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 왜 2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15조 2천억 원이면 여전히 뭐 2분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근데 15조 2천억 원에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이제 버팀목 디딤돌 대출이 있거든요. 여기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수요층에 대한 건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주택 거래량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좀 4, 4분기에 좀 몰린 게 있습니다. 입주 물량 통계를 이제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 입주 물량이 이제 서울 및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이 좀 증가했어요. 분기 이제 특이 요인으로. 그래서 4, 4분기가 15조 2천억이 보인 것이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평가하실 때는 지금 정부의 그런 그 정책,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뭐 이미 금융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목 성장률, GDP 성장률 이내에서 그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또 이제 점검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은 지금 요 그 흐름을 4, 4분기가 뭐 2, 4분기보다 더 컸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타 대출 관련한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대출 질문이 뭐였죠? 기자님 죄송한데 기타 대출 질문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예. 그 기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판매 신용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신용 대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비가 회복됐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이제 신용 대출도 그렇고 여기서 설명에서는 증권사의 신용 공여가 줄어가지고 줄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좀 소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회복에 있는지 그런 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물 쪽 담당하는 쪽 GDP 쪽 파트에서 많이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희는 뭐 신용카드 이용액이 좀 늘어난 부분, 물론 분기적인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은 사실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 담당하는 GDP 쪽에서 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